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구리 맞았다는 말이 여당의 차기 당대표 후보 입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지난 7월 12일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평 하나를 공유합니다.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인사들이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얻어맞고 있다는 그림, 그러고는 이렇게 적었어요.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 만평까지 굳이 찾아서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떤 문법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그냥 룰싸움이 아닙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단어가 나와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이 프레임을 스스로 꺼내던 그 순간 여당 내부의 판세는 이미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계층으로 열어보겠습니다. 표면에는 선호투표제를 논쟁이 있고 그 밑에는 24년 전 후단협 소환이라는 이례적인 카드가 놓여 있고 가장 깊은 층에는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진짜 판이 놓여 있어요. 이 세 층을 다 열고 나면 왜 정청래 전 대표가 스스로 다구리 프레임을 꺼내든 순간이 결정적인 자충수가 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 상황을 명청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친명 대 친청, 익숙한 프레임이죠. 그런데 이 프레임 자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상당 부분 흐리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조중동 계열 주요 매체가 왜 이 논쟁에 이렇게까지 열심인지, 여당 내부의 흠집을 극대화하기에 이보다 좋은 프레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파 싸움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 논쟁은 그냥 자리다툼으로 축소되고 그 이면에 있는 노선 재정립이라는 진짜 무게는 사라져버려요. 이번 룰 전쟁의 실체는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6.3 지선 참패 이후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뒷받침할 여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강성 지지층 결집 노선이냐? 국민 전체를 향한 확장 노선이냐? 이 방향성 대결이에요. 오늘 함께 살펴볼 세 층은 이렇습니다. 첫째, 선호투표제 룰 논쟁의 실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24년 전 후단협이라는 카드가 왜 지금 나와야 했는지를 짚어봅니다. 셋째, 다구리라는 단어가 발화되는 그 순간에 실제로 결정되는 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7월 7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유권자가 후보 3명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 그 표의 2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결정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7월 8일 최고위원회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과 문정복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합니다. 당헌 25조 사항은 당대표는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등이라는 한 글자에 선호투표가 포함되느냐, 이 문헌 해석이 쟁점이 됐습니다. 친청계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규 66조를 보면 결선 투표만 명시되어 있고 등자가 없어요. 그러니 선호투표는 당헌 당규 위반이라는 겁니다. 원천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친명계 반박은 반대편 논리를 펴니다.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이미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한 바 있고 시도당 위원장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는 선호투표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 그때는 문제 없다고 하고 지금은 위반이라고 하는 이 온도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는 반문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문장이 이 논리를 요약합니다. 바뀐 것은 당헌 당규인가 셈법인가,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이 룰 논쟁이 최고위에서만 3차례 연속으로 의결이 불발됩니다. 전준희는 선호투표지지, 최고위는 친청계 다수라 의결 거부. 이 핑퐁이 계속되는 사이 8월 16일 후보 등록 데드라인은 며칠 남지 않았어요. 후보 등록 이전에 룰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룰에 대해 시비를 많이 하면 좀 치사해진다.
문제없는 룰을 자꾸 이 시비 거는 거라고 하면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 정치다. 룰을 문제 삼는 후보가 도리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역공이죠.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이번 순회 경선 순서가 대전에서 시작해 대전에서 끝난다. 대전의 연고를 갖고 있는 직전 대표의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 문제 제기를 자제해 왔다. 자기는 참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정청래 전 대표가 반격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카드예요. 7월 12일 페이스북에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라고 적으면서 자신은 억울한 코스프로 공천에 떨어졌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덕커쇼 세단을 이끌며 선당 후사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러고는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확히 뭘 겨냥한 문장인지 정치권은 곧바로 알아봤어요. 2002년 대선 국면에서 김민석 당시 의원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 국민통합21에 합류했던 이른바 후단협 사태를 정면으로 소환한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 측은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7월 1일 JTBC 인터뷰에서 이미 저는 일단 후단협 소속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상태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다는 점도 함께 방어 라인으로 세웠어요. 여기에 또 하나 겹쳐진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 문제.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도입됐다가 2018년 폐지된 제도가 8년 만에 되살아났어요. 6.3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 이탈이 확인되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두 사람, 2001년생인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과 1989년생 김영남 전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정치적 색채가 사실상 반정청래 친 이재명 성향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특히 정민철 부의장은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겨냥해 사용했다는 촉법평론가라는 표현을 스스로 SNS에 소환하면서 오히려 인지도를 키우는 역주행 전략을 폈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잠실 올림픽공원에 모여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던 2030세대를 부정선거 시위대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호응을 얻었어요. 여기서 개혁신당이긴 사무총장이 뉴스쇼에서 짚었던 지점이 정확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기보다는 4050이 저 친구 괜찮네라고 보는 사람들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아이러니. 청년 최고위원제의 취지 자체는 정당한데 실제 후보군의 대표성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룰만 정리되면 다 정리되는 것 아니냐. 최고위가 의결하든 후보들끼리 합의하든 어떤 식으로든 룰이 확정되면 후보 등록하고 경선 뛰면 되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룰이 왜 이토록 정리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이 논쟁의 진짜 무게예요. 지난 6월 10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STI에 의뢰 발표한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차기 당대표 지지도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자 대결로 좁혔을 때는 김민석 58.7%, 정청래 26.4%,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특히 30대에서 김민석 지지가 63%까지 올라갑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강점으로 꼽히는 권리 당원층에서도 이 격차가 어느 정도 반영된 조사가 여러 매체에서 잇따라 나오는 중이에요. 이 숫자를 보시고 나면 룰 논쟁의 성격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룰이 정리되기 전에 이미 표는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룰 전쟁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격차를 인정하고 룰 위에서 승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룰 자체를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을 것이냐. 다구리라는 단어가 왜 하필 이 지점에서 나왔는지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격화되었는가? 이 답을 정확히 찾으려면 시계를 6월 3일로 돌려야 해요.
6.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의 성적표는 김민석 전 총리 본인 표현대로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극우 유튜브 생태계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확산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 국면으로 진입했고 특히 2030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인 메시지를 냅니다. 6월 1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SNS에 올린 장문의 글, 제목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었어요. 여기서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이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고 덧붙였어요.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이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곧바로 읽어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가고 며칠 뒤 6월 19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순방 중 SNS로 귀국 후 대면 발언으로 열흘 새 두 차례 여당 지도부에 공개 신호를 준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대응은 강경했어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 그리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재소환. 이 두 발언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정면으로 각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청래 전 대표의 진짜 전략이 드러납니다. 강성 지지층 결집, 확장이 아니라 결집. 이 노선을 자꾸 강화할수록 대통령의 포용 메시지와의 거리는 벌어져요. 다구리 프레임은 이 전략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나만 얻어맞고 있다는 서사는 결집시켜야 할 지지층의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자극하기에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도전자의 문법이지 여당 당대표를 다시 하겠다는 사람의 문법이 아니에요. 여당 리더는 이미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리더로서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져요. 후단협 카드도 마찬가지 문법에서 나왔습니다. 24년 전 사건을 여당 당대표 경선 카드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보시죠. 박원석 전 의원이 뉴스쇼에서 정확히 짚었어요. 정동영 장관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분이고 박지원 의원도 있고 추미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심지어 타당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후보들도 있는데 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24년도 노무현을 소환하는 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후단협을 카드로 쓰려면 그 기준이 일관되어야 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면 소환 대상 명단은 감당할 수 없이 길어져요. 그러니 이 카드를 그럼에도 꺼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 미래 어젠다로 승부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반대 방향 시인에 가까워요. 청년 최고위원 신설도 이 구도 안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년 대표성 확보라는 취지 자체는 정당해요. 문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에서 청년 몫이 신설된다는 것은 기존 최고위원 표수 계산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근식 전 실장이 뉴스쇼에서 지적한 대로 이 자리에 사실상 친명 성향 인사가 올라가면 최고위 표수 구도 자체가 재편되는 효과가 있어요. 룰과 자리와 사람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상황을 보시죠. 이소부와 하나가 있습니다. 여우가 나무 위에 포도를 따려다가 손이 닿지 않자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건 어차피 신포도야. 자기가 닿을 수 없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문법. 지금 룰을 치사하다고 규정하는 방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우화 한 편이 대신 말해줍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익주를 얻고 서천의 주인이 됐을 때 유비는 자기가 얻기까지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자기 서사로 흡수했지 자기를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격은 여기에서 갈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 대세론을 뒤집을 때 그의 문법은 피해자 서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얻어맞고 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을 왜 불러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도전자의 문법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문법이 아니에요. 피해자의 문법과 소명의 문법은 다릅니다. 이 세 이야기가 하나의 지점을 향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다굴이라는 단어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순간 그가 벗어나려던 상황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당의 리더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리더가 아닙니다. 이게 이번 룰 전쟁의 진짜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심판은 최고위 의결에 있지 않아요. 조중동의 헤드라인에 있지도 않고요. 룰위원회의 문헌 해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은 여당의 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그리고 12.3 비상계엄 이후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책임규명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국민에게 있어요. 이 심판이 지금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서 다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기까지가 안쪽 그림이었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봅니다. 이 논쟁이 진행되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와 조중동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설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이건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 헤게모니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당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사이 야당은 조용히 지도부 지형을 다시 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활용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대의 서사가 재구성되고 있고 이 서사에 정민철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도전 명분으로 대응한다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응의 취지 자체는 이해되지만 청년 세대 이탈의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경향신문이 지난 7월 10일 정리한 통계를 한번 보시죠. 2023년 민주당 당원 통계 기준으로 2030세대는 전체 당원의 17.5%인데 4050세대는 51.6%입니다. 전국 인구 비율과 비교하면 2030은 과소대표, 4050은 과대대표 되고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로 청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원내대표단 소속 한 의원이 경향신문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 할당으로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도 결국 당원 핵심 축인 4050세대가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기인 사무총장이 뉴스쇼에서 짚었던 지점이 정확히 이 통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층이 있어요. 이기인 사무총장이 하나 더 짚은 지점이 있는데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사다리 문제입니다. 부동산, 교육, 취업. 이 사다리들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최고위원 하나 신설한다고 2030에게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느냐는 지적이에요. 이건 민주당이 진정으로 소화해야 할 자기 숙제입니다. 제도 신설로 해결되지 않는 정책 수행의 무게로 답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이 모든 소음이 흐르는 사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여당 내부의 룰 전쟁이 세 차례 최고위 의결을 잡아먹는 그 시간에 검찰개혁, 사법정치화 대응, 언론개혁이라는 진짜 개혁 어젠다는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잃어버린 시간의 부피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굴이 맞았다. 그 한마디. 이 한마디에 담긴 정치적 무게는 정청래 전 대표 개인의 불리함을 표현한 것 이상입니다.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자기 자신을 두들겨 맞는 사람으로 서사화하는 그 순간 그가 잃은 것은 리더십의 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은 상황을 담는 사람의 자리예요. 상황에 담기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리더는 자기 상황을 자기 서사로 흡수하는 사람이지 자기 상황의 피해자로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김민석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숫자가 그를 앞서 있다는 것이 그가 여당의 방향성을 가장 잘 이끌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진짜 이겨야 하는 것은 정청래도 김민석도 송영길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이 국민의 실질적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 이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책임규명, 검찰과 언론과 사법이라는 새 카르텔의 정치화 문제, 부동산과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 이 어젠다들을 실제로 앞으로 밀고 나갈 여당 리더십은 다구리라는 단어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국민이 원하는 여당의 모습은 화려한 내부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하는 여당입니다. 이 상식이 회복되지 않는 한 어떤 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도 국민의 마음은 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을 남기고 마치려 합니다. 첫째, 8월 17일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새로 뽑히는 민주당 대표는 12.3잔존 세력과 정면으로 대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룰 논쟁에 쓴 에너지를 이 대결에 얼마만큼 남겨두었을까요? 둘째, 이 논쟁이 진행되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조중동은 어떤 프레임을 다듬어 두었을까요? 그후 유튜브 생태계는 어디까지 셀을 확장했을까요? 이 질문은 전당대회 이후에 더 무거워질 겁니다. 셋째, 다구리 맞았다는 단어를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다시는 스스로 소환하지 않는 그 날은 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이 단어가 여당 내부에서 유통되는 한 야당이 힘들이지 않고 얻어가는 정치적 지분이 있습니다. 여당의 룰 논쟁이 정권 성공의 발목을 잡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반복돼 왔어요. 이번은 그 반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복을 처음 끊는 순간이 될 것인가, 8월 17일이 그 답을 정하는 첫 문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